자, 우선 주택금융을 한번 볼까요? 주택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으로 나누는데, 자, 거기 소비금융을 보면은 뭐를 담보로 하죠? 그 중간에 글 보세요. 주택소비금융, 주택을 담보로 해야 돼.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담보? 주택을 담보, 주택의 동그라미. 하여튼 주택소비금융,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자해주는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융자해주는 금융이에요. 뭐를 담보? 주택 담보.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줘요. 그럼 주택개발금융은 소비자가 아니라 누구? 건설업체나 개발회사에 자금을 융통해주는데 누구에게? 주택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줘요. 주택을 우리가 공급하려는 우리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게 주택개발금융이에요. 그래서 주택금융은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주택소비금융과 우리가 공급자인 건설업체나 개발회사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우리가 주택개발금융으로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택금융의 기능을 한번 보시면은 가볍게 보십시오. 자, 주택 사려는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면요,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져요. 그럼 주택 사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택 건설 업체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면 주택 생산 공급을 또 뭐 해줘요? 확대해주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했어요. 이 예금을 통해서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주택에 대한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이 정부는 또 주택 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무주택 우리가 서민에게 주택 자금을 융통해주면 주택 사기가 이전보다 더 쉬워져요. 무주택 서민에게. 그러면 자가주택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저소득층에게 또 자금을 융통해주면은 주거 또 뭐죠? 안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주택이 없는데 자금을 융통받으면 주택 구입하기가 이전보다 더 쉬워지고, 여러분 뭐 전월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있죠. 전세를 많이 올린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벌써 1년, 아직 전세 기간 1년 남았는데 벌써 2억 올려달라고 통보 왔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통보해서 아니면 나가라 얘기인데, 그래서 전세 가격이요, 지금 기본 2억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강남 서초 쪽에. 애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매매 가격은 뭐 약간 비슷하거나 떨어지는데 그거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택 우리가 금융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저당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모기지라고 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받는 게 저당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요, 차입자는 누구예요? 뭐 질문을 보면요, 뭐 이게 질문하신 분들이 용어를 몰라서 질문하신 분 많아. 차입자는요, 주택을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주택을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금융기관 돈을 빌리잖아요. 차입자는 주택 수요자. 그럼 대출자는 누구예요? 대출자는 금융기관, 은행이죠. 근데 대출자를 여러분 차입자로 주택 수요자가 오해하시는 분 많아. 대출자는 금융기관인데, 또 시험 문제에 또 여러분 말을 바꾸면 또 어려워. 금융기관인 대출자를 우리 뭐라고 하냐? 저당권자라고 해.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주택 수요자가 아닙니다. 저당권자는 대출자의 뭐다? 금융기관.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뭐야? 저당권 설정자지. 요게 시험에 나면 저당권자는 뭐다? 금융기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저당권자는 금융기관이라는 거. 하여튼 시험에 나면 여기 잘 헷갈리시는가 봐요. 자,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328페이지 보시면은 자, 위험, 저당 대출에 따른 위험은 금융기관이 가지는 위험인데 거기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죠. 자, 여러분 이 저당 대출 차입자인 주택 수요자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를 갚아야 돼?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 원리금에 대한 채무를 이행을 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채무 불이행 위험. 특히 대출금이 많을수록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자, 채무 불이행은 누가 하는 거? 여러분, 하여튼 시험 문제 보면요. 차입자는 돈을 빌린 수요자인데 돈을 빌려서 여러분 갚을지 안 갚을지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 돈을 대출 받았어요. 원금이자 갚은데 여러분이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야. 갚는 것도 여러분 마음, 안 갚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야. 채무 불이행은 누가 결정하는 거?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안 갚을 수도 있지 뭐. 그렇지만은 뭐다? 대출자인 뭐다? 금융기관은 돈 안 갚았어요. 안 갚으면은 위험은 뭐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누가 안는 거예요? 대출자가 안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위험은 전부 대출자가 안는 위험이에요. 근데 또 거기 조기 상환이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조기 상환을 우리가 대출 만기가 되기 전에 뭐다? 변제한다. 조기 상환을 다른 말로 만기 전 변제라고 해요. 자, 그럼 조기 상환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아, 대출 받았어. 무엇이든지. 예? 요거 해봐야 좀 알 텐데. 그럼 대출 받아서 조기 상환할 때 왜 해요? 이유는? 이자가 비싸니까 하지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자 비싸니까. 싼 이자가 다른 데서 더하면 싼 이자, 요거 갖고 싼 이자 대출 받는 게 낫지. 그거 얘기예요. 예? 다른 금융에서 싼 이자로 대출 받았으니까 조기 상환하는 거예요. 그럼 조기 상환하면요, 금융기관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해. 그러니까 위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은 차입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조기 상환할지 안 할지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조기 상환을 하면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즉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하잖아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또 누가? 대출자가 안게 되는 거야. 하여튼 위험은 누가 안는 거야? 대출자.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나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지문상에. 맞는 지문이죠? 근데 요거는 하면요, 헷갈린다. 요 차입자인지 대출자인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입니다. 요 두 개를 좀 잘 기억해, 나머지 모셔도 요 두 개는 기억해 두시고, 또 그 유동성 위험은요, 뒤에 가서 또 저당할 때 또 배우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유동성 위험은. 자,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것은 이제 쭉 넘어가 보고, 자, 여러분 332페이지에 올해 좀 중요한 게, 요거는 별표 두 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자, 별표 두 개인데, 자,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야. 대출 받을 때 어떤 금리 적용할 거냐.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죠. 이때는 뭐가 유리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유리해. 이제 금리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은 고정금리 대출은 말 그대로 생각하면 돼. 여러분, 대출 실행 시점에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리가 변하지 않고 뭐다? 만기까지 뭐가 돼? 고정되니까 만기까지. 이런 금리가 바로 고정금리 대출이야.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어요. 자, 이때 고정금리 대출은 우리나라 딱 한 개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자, 그런데 이 고정금리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을 보시면은, 시험 문제 나오면은 시장의 이자율, 지금 현재 시장의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 대출 이자율이 비슷한 용어가 많아요. 약정 이자율, 계약 이자율, 저당 이자율, 대출 이자율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시험에 어떤 지문으로 나오는지 하여튼 여러분 얘기 쉽도록 대출 금리다. 금리가 이자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어요. 대출 이자율보다 높으면 누가 유리해? 차입자는 고정금리로 대출받는데 금리가 낮아. 시장 금리 계속 올라도 나는 이 싼 금리로 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 이때는 차입자가 유리하지. 차입자는 뭐를? 이익을 얻어요. 차입자는 이익을 얻는데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손해를 봐. 이때 금리, 시장 금리 인상에 따르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누가 안는 거? 대출자가 안고 있어. 금리 변동 위험은. 그럼 대출자는 이제 기간이 결과해서 계속 손해를 보는데 기간이 계속 만기가 있으니까 기간이 계속 경과할수록 이 손해는 계속 뭐가 돼? 누적이 되면서 수익성은 악화가 돼. 그래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인 기간이 경과할수록 계속 악화되니까 금융기관은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을 싫어해. 뭐죠?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뭐를?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가 거의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이 한 9% 정도밖에 안 돼요. 금융기관 손해볼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자, 지금 요 내용인데 문제는 요 밑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내요. 요 밑에서.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한다. 여러분,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는데 요거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을 때 여기서 많이 물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 할 때? 요걸로 출제를 많이 해요. 높을 때로. 뭐 할 때? 낮을 때. 이걸 부등호 방향 잘 봐야 된다. 여기서 출제를 많이 해요. 낮을 때. 낮을 때 높은 대출금리로 갚으니까 차입자는 손해를 보고 대출자는 높은 이자를 받게 되니까 이익을 얻죠.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누가? 차입자가 안는 거야. 그래서 이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 대출자, 차입자 둘 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에 뭐가 발생하냐? 이 경우에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이 경우에 뭐다? 만기가 되기 전에 뭐를 해요? 조기 상환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때 조기 상환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돼. 만기까지 기존 대출 금리를 그대로 가져갈 때 이자 계산을 해보죠. 차익과 시장 어떻게 돼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추가로 대출 받을 때 그 계산을 좀 해봐야 돼. 또 조기 상환 수수료, 또 신규 대출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비교를 좀 해야 돼. 그래서 판단을 좀 해서 나는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하겠다. 그러면은 조기 상환을 해야 돼.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걸 refine. 여러분 파이낸싱은요 금융이거든요. 파이낸싱은 금융인데 리는 다시야. 재금융이야. 이것을 리파이낸싱 재금융을 요즘 뉴스나 신문에 보면 여러분 은행 가면 이걸 뭘로 많이 얘기해요? 대환대출이라고 많이 하죠. 대환대출, 리파이낸싱, 대환대출. 금융기관에 가서 이용을 많이 사용해요. 대환대출. 여러분 대환대출은 이 말이었구나.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금리로 어떻게 돼요? 갈아타는 거예요. 융자를 받아서 기존에 요 대출 받은 금액 전액 갚아버리는 거예요. 싼 금리로 갈아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요걸 해서 조기 상환을 하게 돼. 그럼 조기 상환을 하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높은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얻는데 이익 이자 없어지죠. 그래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아까 뭐라 해요? 금융기관은 조기 상환에 따른 뭐를? 위험은 누가 안는 거야? 대출자가 안게 되니까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기 상환에 따른 뭐를? 벌칙으로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 내용이죠. 시험 문제는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거 좀 주의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고정금리 대출 우리가 관련해서 한번 봤고요. 그럼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를 차지하는 거죠. 변동금리. 대출 실행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금리를 뭐 한다? 변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인데
이 변동금리 대출에서의 대출금리는 뭐에서? 기준금리에 뭐를 대줬다? 가산금리를 대준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준금리의 가산금리인데 가산금리는 뭐에 영향을 받죠? 차입자의 뭐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신용도에 영향을 받죠. 신용도는 뭐 은행 거래 실적, 연체 실적, 소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신용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대출 실행 시점에 한번 결정이 되면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는 거야. 대출 중간에 변하지.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 결정할 때 필요하고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출 중간에 변동이 오는 건 무슨 금리? 기준금리. 이 지표가 되는 거죠. 기준금리는 대출 금리에 뭐가 된다? 지표가 되는 금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초까지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인데 이자율 조정 주기는 몇 개월? 3개월. 3개월 91일이거든요. 그럼 3개월인데 문제는 그럼 1년에 이자가 몇 번 바뀐다는 거예요? 1년 12개월이니까 4번 바뀐다. 이죠, 사회. 근데 문제는 이 CD 금리가 금융기관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 비용을 정확히 반영을 하지 못한다. 그런 지적하에서 2012년 말에 도입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코픽스가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이 자금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가중치로 평균해서 나온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우리 뭐라고 한다? 코픽스라고 하죠. 이 코픽스가 이제 나와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 금리가 나오는데 이게 6개월 이제 조정주에 1년 정도인데 여러분 뉴스에 보면 저 은행 가면 6개월 지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코픽스. 예? 자,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CD 금리,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금리가 높으면 기준 금리가 올라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거고 대출 중간에 최근에 뭐가 떨어지고 있죠? 뭐 CD 금리, 코픽스 이게 하락을 하니까 기준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얼마 하죠? 1.25%에서 0.75로 낮췄죠. 그래서 며칠 전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0.75 계속 유지하겠다. 경기 침체가 계속 가니까 0.75%면요. 거기다가 은행 여러 가지 비용 감안하면 거의 뭐 한 1% 정도 된다 보면요. 1%에다가 가상금리, 신용도 가상금리 그거 한 1.5% 정도, 1.5%에서 한 2%에서 3% 사이인데 평균 여러분 대출 받는 사람이 2%, 1.5에서 2%라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 금리가 신용도 좋은 사람은 2.5%예요. 신용도 좋은 사람은 2.5%. 약간 안 좋은 몇 프로? 3.5%. 요 사이에서 움직여요, 지금. 변동금리 대출이. 많이 떨어졌죠? 왜냐? 과거에 얼마? 3%에서 4% 사이 움직이던 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어느 게 변하는 거? 기준금리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한다? 기준금리가 변한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변한다는 거. 이자율 조정 주기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용어죠. 이자율 조정 주기 지금 3개월 CD 같은 경우 여기 짧을수록 그럼 3개월이 아니라 뭐 2개월 이렇게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짧아지면은 누가 유리한가 이걸 잘 봐야 돼.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유리한가? 대출자가 유리한가? 이걸 잘 보셔야 된다.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뭐가 발생한다? 우리는 물가,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예?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우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니까 대출해줬기 때문에 손해를 봐요. 그래서 뭐를 인상해요? 대출 금리를 올려요. 금융기관은 대출 금리를 올려서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요 대출금리 인상분을 뭐한다? 신속하게 떠넘겨 전가를 해요. 전가를 시키는데 뭐를 쓴 거?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뭐를? 위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뭐한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차입자는 뭐다? 짧을수록 불리하고 대출자는 뭐다?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자는 조정주의가 긴 것을 선호하고 반대로 대출자는 짧은 걸 선호한다. 그 얘기지. 요 지문을 또 출제를 많이 합니다. 조정주기 관련이 있고 또 대출 실행 시점. 자, 여러분 대출을 실행한 날짜 있죠? 대출 실행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어디가 높냐? 변동 금리 대출 초기 이자율이 변동 금리 대출이 높은가? 고정 금리 대출이 높은가? 여러분 우리는 저 공부할 때 항상이란 말 안 써요. 통상 일반적으로 이 말이지. 일반적이란 거의 대부분이란 얘기인데 예?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뭐가 낮다? 변동금리 대출이 낮아요. 낮은 이유가 뭘까요? 낮은 이유. 초기 이자율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예? 누구? 전가를 시키니까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뭐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다.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초기 이자율이 낮다. 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지문들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CD는 요거는요 매일매일 발표해요. 우리 매일매일 몇 프로 발표하고 요거는요 한 달에 한 번 15일 한 달에 15일 가면요 9개 시중은행의 지표를 가중평균해서 오후 3시에 발표. 요건 한 달에 한 번. 요거는 매일매일 발표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항상 기본 개념 정도 우선 이 정도 알면은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표 2개를 했는데 시험 문제는요 여기서 지문을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시게 될 대출 상환 방식에서 우리가 한 3개 정도 지문해서 그렇게 해서 한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 따로 한 문제 이렇게 또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올해 시험 문제 여러분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대출금에 대해서 원금이자 갚은데 올해 출제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대출 상환 방식, 즉 저당 상환 방법이다. 예? 대출금에 대해서 원금이자 어떻게 갚아 나가느냐, 이 대출 상환 방식인 저당 상환 방법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3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금융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 낸다 하면 여기. 계산 문제 내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원금 균등 냈고요. 2년 전이죠. 2년 전 29회는 원리금 균등을 냈어. 28회는 원금 균등 냈고, 29회는 원리금 균등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 문제, 만약 금융에서 계산 문제 내면 여기밖에 없어요. 뭐, 대출 상환 방식. 특히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계산하는 거. 자, 요거는 기본인데, 그래서 이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 관련해서 이 내용은 계산하고 그래프도 그려야 되는데 우선 다음 주 설명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금융 이론, 개발 이론을 우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내용이 이제 쉬운 걸로 넘어왔어요. 이제 뭐 용어만 좀 잘 기억하면 되시고 다음 주에 금융 개발하고요. 5월 1일에는 이제 관리, 마케팅, 감정평가, 기초 이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현금 흐름 측정이죠.
요거 할인현금 흐름분석법, 어림세법, 비율분석법 시험 문제 한 4문제에서 5문제 나오는 걸 우리 투자론에서 해보셨고 여기서 나오는 거 아까 지분금융 있죠? 방식 그거 주의해 두시고 지금 요거 변동금리, 고정금리 대출 좀 주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대출 상환 방식, 저당의 유동화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